아침 일라디오. 요즘은 매일 아침 지난 밤에는 어디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부터 살피게 되죠. 어젯밤에는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남해안, 전남과 부산, 경남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 폭우가 내린 지역도 많은데요. 아직도 비 예보 멈추질 않았습니다. 산사태에 대한 위험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115년 만에 폭우에 산사태가 무려 360여 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호우주의보 권역인 부산, 경남권은 낮까지,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다는 예보입니다. 이미 거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라서 더 이상 안전지역은 없습니다. 오늘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폭우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미국과 유럽은요, 폭염과 가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가뭄 때문에 곡물 생산뿐 아니라 IT 산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해외 농업 소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월 1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문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대만산 과일, 식품 수입을 금지시켰군요. 네, 맞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대만 방문에 대해서 중국이 일종의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만산 과일, 어류, 가공식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1일 밤에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소가 네. 대만산 자몽, 오렌지 등 감귤류, 그리고 냉장갈치, 냉동 정갱이 등 해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거기다 과자, 음료에서 100여 개 대만 기업의 가공식품 수입도 다시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이 대만 때문에 뭐 보복 조치로 수입을 금지했다라고 뭐 대외적으로 말하진 않을 테고. 네, 맞습니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대만산 식품 금지 이유가 뭡니까? 네, 해관총소에 따르면 유해 물질,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그리고 관련 규정 위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군요. 수입산 이제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당황 쪽은 중국 현지에서 대만산 수입품을 선호하던 소비자들이라고 합니다. 광저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중국산 과일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해서 대만산 과일을 즐겨 먹었는데 이렇게 중국 당국이 수입 금지를 하면서 사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대만 수출업체에 따르면 6월 말부터 대만산 식품의 중국 수출이 중단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네.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대만산 농수산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0.2%에 불과한데요. 네. 하지만 대만산 감귤, 빵, 차 등은 중국과 홍콩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 대만의 감귤류 과일 수출액이 5억 5,4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3억 1,700만 달러가 중국으로 수출한 거라고 합니다. 차 역시 전체 수출액 가운데 4,200만 달러인데 이 중에서 3,200만 달러가 중국에서 소비가 된 거라고 합니다. 대만 농업위원회에 따르면 커스터드 애플로 불리는 과일 같은 경우는 수출량의 95% 거의 전부가 그러네요. 중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신문은 양안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서 당장 중국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지만 중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대만산 제품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혹시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네. 혹시나 핵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인데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수십억 명이 식량 부족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핵전쟁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5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식량 부족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러커스 대학 과학자들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 있는 핵분쟁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과학 전문 잡지 네이처 푸드에 발표했습니다. 네. 연구를 보면 핵폭발이 후에 예상되는 기후변화, 거기에 따른 식량 생산 감소로 적게는 2억 5,500만 명에서 최대 53억 4,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인구가 거의 다 사망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름과 먼지가 하늘을 뒤덮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더 악화될 것이고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사망자가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연구팀이 추정을 한 겁니다. 전쟁 발생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가정을 했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연구진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핵전쟁을 포함해서 5개 소규모 핵전쟁 시나리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규모 핵전쟁 시나리오 이렇게 총 6가지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그름, 먼지량을 측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기후변화 그리고 옥수수, 쌀, 밀, 콩 같은 곡물 생산, 가축, 어류 등 이렇게 주요 식량의 생산량 변화를 예측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에는요. 국립대기연구소에서 지원하는 기후 예측 도구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 핵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식량 생산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소규모 핵전쟁에 대한 시나리오에서는 500만 톤의 그름과 먼지가 발생하고요. 이게 하늘을 뒤덮게 되고 그 결과 5년 동안 세계 식량 생산이 7% 감소하면서 2억 5,500만 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규모 핵전쟁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무려 1억 5천만 톤의 그름과 먼지가 발생하고요. 이게 3년에서 4년 내에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의 90%를 줄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 혹시라도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기아로 53억 4,10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미국 러커스 대학의 환경과학부 교수는요.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이런 데이터를 연구를 한 것 같네요. 전쟁은 절대 특히나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네.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 저희가 이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뭄 때문에 곡물 생산뿐 아니라 IT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때문에 또 가뭄 때문에 네. 날씨 영향을 받는 농업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가 그렇죠.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자력, 수력을 중심으로 한 전력 생산도 감소하고요. 구글, 메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까지 물 부족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열을 식히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유럽은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올리브, 토마토, 감자 이런 농산물 생산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은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어서 치즈 생산까지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원전의 냉각수도 부족해서 이번 달 말까지 가뭄이 지속된다면 이 프랑스 정부가 루아르 평원 지역에 있는 건초 농업에 투입되는 물 공급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우기가 없는 이상기후 때문에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무려 5천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에 따르면 세계 곡물 수급 계획에서 올해 곡물 생산량이 4년 만에 감소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생산은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네. IT 산업이 영향을 받는 거 아까 뭐 이제 열을 데이터. 식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글과 오라클 등이 지난 7월 달부터 유럽의 데이터 센터 냉각과 관련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공지를 자주 올렸다고 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냉각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데요. 물 부족,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감까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메타는 최근에 네덜란드 후로닝언의 신규 데이터 센터를 개설하려고 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다고 물을 합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덜란드 정부는 데이터 센터 설립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고 올해 11월까지 신규 허가는 내주지 않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되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요. 물 부족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몬테레이 주민들은 식수를 배급받을 정도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변기 등에 사용할 물이 부족해서 농업 위기를 넘어서서 이젠 위생 위기까지 아이고.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도 지하수는 뭐 코카콜라, 하이네켄 같은 세계적으로 큰 대기업들. 식품 기업들이 네. 이제 가져가면서 우선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는 겁니다. 한편 이 오브라도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기업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물을 좀 나눠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현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기업들은 이걸 지금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거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부유한 지역으로 더 많은 물이 할당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불만이 커졌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또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군요. 네. 우크라이나 항구에 묶여있던 곡물 수출이 이번 달 초에 재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정작 식량이 부족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화물선에 실려있던 곡물 대부분이 사람들이 주식으로 많이 먹지 않는 옥수수인데다가요. 목적지가 또 식량 위기와는 관련 없는 그런 나라들이 우선순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주의가 인도주의보다 먼저 우선시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인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서남부 오데사항에서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싣고 출항한 시에라레온의 화물선이 최종 목적지였던 레바논 트리폴리에 도착을 했는데 입항 거부를 당했습니다. 네. 뭐 곡물 구매자가 운송이 늦어져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수가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레바논의 식품수입협회 관계자는 레바논은 옥수수가 아니라 밀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옥수수는 동물 사료, 에탄올 같은 바이오 연료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주식이 밀로 밀이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식량 위기는 밀 공급 부족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밀의 80%를 우크라이나에 수입하고 있는 레바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우크라이나산 밀 수입이 끊겼고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데도 빵 한 봉지 값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올랐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리고 그나마 뭐 새벽에 가서 줄을 서지 않으면 이 빵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항구로 떠난 곡물 대부분이 옥수수이고 그 나머지는 해바라기씨 대두입니다. 네. 그리고 목적지도 뭐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중국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나라들은 기근을 겪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근까지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인도주의적 곡물송보다는 지금은 상업적 곡물송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라고 연 건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네. 식량 수출이라는 게 이미 계약 체결이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기가 이게 또 돈 문제 때문에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곡물 수출입은 민간 부문에 의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식량 공급이 상업 거래에 밀려나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우크라이나 항구가 일부 기능만 또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곡물 선정량을 늘리기가 또 어렵고요. 또 보험회사들이 흑해를 지나가는 선박들에 대한 보험을 꺼리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좀 위험지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굳이 밀을 실어서 보내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네. 결국 유엔이 화물선을 빌렸습니다. 세계 식량기획과 미국의 국제개발처 그리고 여러 민간 기부자들이 자금을 댔다고 하는데요. 오데사 인근 항구에서 도착한 브레이브 커맨더가 조만간에 우크라이나산 밀을 싣고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식량 원조를 위해서 이 화물선이 우크라이나에 입항한 것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에 실려있는 곡물은 홍해를 지나서 동아프리카, 지부티 하역된 다음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등으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0개 나라에서는요, 현재 약 1,800만 명이 기아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니까 물론 뭐 상업적인 거래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좀 급한 지역은 이렇게 유엔에 나서서라도 좀 빨리빨리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부산과 남해안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네,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부산과 남해안에는 어젯밤과 오늘 새벽 한때 소나기성 폭우가 내린 곳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남해안 일대 주요 지역 강수량은 부산이 73mm, 고성 69mm, 남해 67mm, 이 창원, 진북이 61mm 등입니다. 여기에 기상청은 부산 등 남해안 일대에 오늘 오후까지 20에서 7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충남 부여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돼서 지금까지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에 이르렀고요. 실종자는 5명이나 됐습니다. 산사태가 380곳에서 일어났고요. 이 물에 잠긴 주택과 상가가 무려 15,000여 채에 달하고 농작물은 1,700헥타르가 넘는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수해를 입은 부여와 청양, 공주, 보령 등 이 4개 시군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어제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국정원의 기록 삭제,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발인들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만큼 곧 소환 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자체 조사 결론을 내린 바 있고요. 또 서욱 전 실장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방부 등에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낼 것을 지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국정원 서버에서 자료를 지웠다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야지 왜 자택을 압수수색하냐라면서 이 국정원의 비밀 문서를 들고 나왔나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망신 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밖에 정치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여러 언론으로부터 임기 초반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됐고요. 그런데 이 비대위원 명단 중에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포함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주기환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수사관으로 일하며 인연을 맺었었는데요. 얼마 전 그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6급으로 근무해서 사적 채용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책임론이 제기됐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재신임을 얻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어제 당내에서 논란이 된 기소시 당직정지당원, 그러니까 당원 80조 1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전준희는 이를 이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전당대회 후보로 뛰고 있는 박용진, 윤영찬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특정인을 위한 당원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네, 이번 8.16 대책의 핵심은 공급 호수입니다. 이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계획이고요. 네. 이 공급 정책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화나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 유형 등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하고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 체납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한편 정부는 반지하에서 옮기길 원하는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거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요.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년간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 원가주택 그리고 역세권 첫 집이 50만 호가 공급되는데요. 네. 다만 이 공급주택이 대체로 원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함께 제공해서 초기 부담금을 낮춰준다라는 방침인데 반면 40대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대책이 없다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렇군요.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다고요? 네, 인하대 교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남학생이 창문에 걸쳐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라는 정황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학생은 최초 경찰에서 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는 이 피해자 윗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 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라고 밝혀내기도 했고요. 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은 소리만 녹음이 됐었는데 이 반항하는 듯한 피해자의 음성과 추락음이 들린 이 욕설을 하는 가해자의 목소리가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을 했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이 어제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 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감염병 국제공조에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이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펀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며 한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4,128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22,000여 명 정도 늘었지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데요. 네. 광복절 연휴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른바 숨은 감염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더라도 증가세가 빨리 꺾이지 않고 긴 꼬리를 형성하는 유행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개학, 9월 초 이른 추석 등이 이 유행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위중증 환자 수는 563명으로 어제보다 42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80대였고요. 70대가 126명, 60대가 8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는 37명이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군요. 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18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원서 접수 마감일은 9월 2일까지고요.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 수능 원서는 수험생이 직접 접수해야 하는데요.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장애인, 군 복무자, 수영인, 입원 중인 환자는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능 원서 접수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고요. 졸업자 중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도 내야 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이 확진 수험생은 수능 당일 자차나 이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하이트 진로 본사에서 지금 노사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어제 새벽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들이 하이트 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가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대형 걸개를 내걸었는데요.
이 하이트 진로가 만든 주류를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들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운송료를 현실화해달라면서 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유가 상승에도 10년째 운송료가 제자리라며 이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10년간 26% 인상해줬고 올해도 이미 5% 인상해줬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에 노조 측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이 중간에 수약물류라는 회사가 껴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수약물류는 하이트 진로가 만든 회사인데 이 수약물류와 노조가 지난주까지 10차례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노조는 원청이 직접 협상에 나서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 진로는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이케아에서요 필사의 탈출극이 벌어졌다. 이거 뭐 가구 쇼핑몰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지난 13일 이 중국 상하이의 이케아 가구 매장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이곳을 다녀갔다라는 이유로 이 중국 방역 당국이 이 매장을 통째로 봉쇄하려 하자 이 안에 있던 쇼핑객들이 도망쳐 나오면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네. 참 그럴만도 했던 것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매장에 갇혀 있다가 격리시설로 이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격리시설에 갇혔다는 사람은 SNS를 통해 갈아입을 옷도 없고 생활용품도 없다라는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 상하이는 지난 3월 2달 넘게 도시 전체가 봉쇄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이케아 탈주국은 이 시민들이 강제 격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봉쇄 정책은 그대로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이 몰렸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15만여 명이 갇혔던 하이나는 어제도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봉쇄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호우 경보가 발효된 지역이 있는데요. 6시 35분 기준 제주도 남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차량 속도 줄여서 운행하셔야 됩니다.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개울가라든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절대로 접근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저 몰랐는데 네. 어제 전 새벽에도 눈 뜨자마자 요거 보는데 유튜브. 네. 근데 전 세계에서 1인당 사용 시간에서 유튜브를 제치는 앱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뭡니까? 바로 틱톡이라는 앱입니다. 틱톡이요? 네. 써보셨어요? 써봤죠. 제가 또 MZ세대 아닙니까? 경계에 있긴 하지만. 그러시군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체감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사이트가 2021년 12월부터 틱톡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1인당 사용 시간에 있어서도 유튜브를 처음 제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난 7월 25일 올해 1분기 이제 틱톡의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이 안드로이드 중심이고 네. 중국을 제외한 시간이 23.6시간이었는데요. 이게 유튜브가 월 평균 사용이 23.2시간이었으니까 네. 넘어섰고 페이스북 앱이 월 19.4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제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데이터.ai라고 이제 전문 데이터 분석 기관의 이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틱톡 이용자의 월 평균 사용 시간, 한 달에 사용하는 시간이 작년이나 그다음에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동분기 대비해서 2020년보다는 2021년에 140% 성장했고 2021년에는 이제 2022년에 2021년 대비 40%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틱톡이 원래 2021년에는 19.6시간을 똑같았는데 이게 이제 1년 만에 페이스북은 좀 이제 소폭 하락했고 틱톡은 오히려 22%더 올라가서 23.6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은 주로 인스타그램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같은 계열사기 때문에. 포함해서 네. 인스타그램.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용 시간을 전체가 아니라 10대만도 본다. 10대. 네, 그러면 이 시간이 더욱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테크크런치가 지난 7월 14일 보도했는데
만 4세에서 18세 유아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틱톡 시청 시간이 91분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아니, 잠깐만 만 4세가 이런 걸 봐요? 그 아이들과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유튜브 보기도 같이 하고. 보구나. 네, 4세면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한 6세 정도잖아요. 네, 제 딸 나이죠. 네, 보통 6세만 돼도 이제 태블릿 하고. 하긴 보긴 봐요. 네, 저희 아들도 7살인데 이제 요즘에 이제 아빠 자꾸 밀어내고 게임 앱 켜가지고 네. 고민이 시작이 되고 휴대전화 있는데.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그런 전체적인 하루 평균 틱톡 시간이 91분이고 와. 이게 유튜브 평균 사용 시간이 56분인데 네. 이게 35분 그러네요. 더 긴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이런 것도 다 제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또 이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좀 상당히 뜨겁은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성장세가 좀 그칠 줄 모르는데 작년에 이제 활성 이용자 수가 이미 10억 명이 넘었고 와. 네, 올 1분기에는 거의 15억 명 돌파해 지금 16억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대들에게 인기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네.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문이 잠겼을 때 어떻게 여나요? 궁금하면 옛날에는 그렇죠. 검색창에 검색해봤는데 네. 최근에는 유튜브를 찾아본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유튜브도 아니고 네. 검색을 이 틱톡으로 한다고요. 네. 이른바 이제 말씀하신 것이 하우투 검색이라고 그래요. 하우투 검색. 그러니까 우리가 뭘 궁금한 어떻게 거. 해야죠라는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검색 엔진에 쓰기 전에 네. 그 전부터 우리가 영상을 찾았어요. 뭐냐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확하죠. 그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정보성 프로그램들 TV에서 하는 생생정보. 것들. 그렇죠. 아침 방송. 하셨던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상을 통해서 하우투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정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그런 애 있었네. 그런 예. 것들이 검색 엔진이 잘 안 됐었는데 네. 최근엔 검색이 이제 영상까지 잘 되는 시대가 되니까 반대로 영상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유튜브나 구글 검색 많다가 최근에는 이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런 하우투 검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미국에 말씀하신 G세대, 그러니까 Z세대가 40%가 식당 검색을 할 때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고 재미있는 게 구글의 이미지 검색 기능을 만든 사람이 예. 최근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집 같은 거 궁금하면 네. 이제 틱톡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거 검색해본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틱톡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SNS, 소셜 미디어들이 틱톡을 좀 카피하는 모습. 그러니까 원조 짧은 영상을 보여주는 게 틱톡인데. 그렇죠.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에서도 짧은 영상들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짧은 영상을 보통 이제 숏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숏폼을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라고 하는 또 릴스. 별도의 메뉴를 만들었고 유튜브에서 쇼츠라고 하는 쇼츠. 이제 별도의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네. 15초에서 30초 이내의 영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최근에는 한 60초 정도까지 되기도 아, 하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틱톡은 최근에 사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분짜리 영상을 올리기까지도 그래요? 늘렸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틱톡이 급성장하니까 구글이나 또 이제 메타, 그러니까 옛 페이스북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위기감을 드러내면서 비슷한 서비스를 냈고요.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아예 마크 저커버그 CEO가 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전체 이용 시간의 20%가 이미 숏폼인 릴스에서 보낸다라고 얘기했고 네. 그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검색을 할 때 나오게 되는 방식들 이런 것들 역시도 아예 그냥 틱톡처럼 바꿔라. 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가지고 있는 혹은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노출 방식이 아니라 네. 틱톡 같은 방식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지금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AI가 참 신기한 게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소장님과 관련된 이 쇼츠 영상을 보면 네. 그걸 한 10초 이상 보면 소장님과 관련된 뭐 IT 정보라든지 이런 영상이 계속 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AI가 나의 그 취향을 읽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 실제로 컨텐츠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보느냐 위로 올리느냐 뭐 아니면 좋아요를 누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컨텐츠 해서. 기반에서 계속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죠. 10대들이 이렇게 짧은 영상, 특히 틱톡에 열광하는 이유를 네. 좀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유튜브 영상도 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편집 맞아, 앱이나 편집하고 힘들어. 여러 가지 복잡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틱톡을 만든 회사가 원래 중국에서 AI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앱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서 뭐 필터라든지 쉽게 자를 수 있는 기능 이런 네. 것들 좀 많이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기존하고 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존엔 예를 들면 MC께서 유튜브 지금 처음에 시작한다. 라고 하면 제일 허들이 내가 올린 걸 누가 봐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초반에 다 좋아요, 뭐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말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알고리즘은 어쨌든 구독자가 많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뭔가 페이스북을 치면은 친구가 많거나 그래야 팔로워가 노출이 많거나 되니까. 이래야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틱톡은 그렇지 않아요. 틱톡은 컨텐츠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다고 하면 실제로 관심사 이제 그 팔로워가 적어도 네. 갑자기 이제 급상승되기 아하. 때문에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아. 욕심들 때문에 10대들이 최근에 좀 많이 또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른바 인싸 앱으로 좀 급성장하고 있다 볼 수 있죠. 저도 해봤는데 이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예전에 마치 우리 리모컨으로 잽핑하듯이 네, TV를 막 넘겨보듯이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데 참 탁월한 이 성능을 발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틱톡 요거 초창기에는 네. 뭐 챌린지라 그래서 뭐 춤추는 거 뭐 똑같이 춤 따라하는 거 요거 위주였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뉴스도 여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틱톡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름 뭡니까? 덕소장이라고 있는. 덕소장. 아, 약간 좀 이게 중의적으로, 그죠? 네. 덕소장이기도 하고, 네. 소장한다 뭐 이러는 거죠? 예. 너무 좋은 의미를 주시네요. 너무 아재스러운 멘트인데요, 이거. 제목이. 어쨌든 거기서 이제 IT 트렌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놀란 게 10대들도 꽤 많이 반응을 해서 놀랐고요. 또 최근에 좀 하나 좀 흥미로운 게 네. 10대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많이 예전보다. 많이 안 읽죠. 근데 북톡이라고 하는 챌린지가 있어요. 북톡 챌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책이 정말 이거 재밌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 해외에서는 여기에서 언급된 책이 마치 음원 역주행하듯이 아하. 책이 역주행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근데 이게 부작용도 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부작용이 또 이제 좋기만 하면 좋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들의 인싸앱이고 짧은 시간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콘텐츠가 좀 상대적으로 세져요. 그렇죠. 근데 이거랑 뭐랑 비슷하냐면 광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30초 정도에서 눈을 끄는 게 광고잖아요. 임팩트가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런 책 북톡 챌린지만 해도 그게 책이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영상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하. 뭐 엉엉 울면서 갑자기 왜 낚시. 우는지 보면 이 책이 내 인생에서 정말 제일 좋은 책이면서 울고 있고 막 이런 식의 좀 자극적인 영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블랙아웃 챌린지라고 그래서 네. 참 이 사람이 이제 목을 자기가 조이고 있다가 갑자기 기절하는 듯. 기절하기 네. 직전에 약간 블랙아웃,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절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틱톡에 올리는 좀 안 좋은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10대들이 몇 명이 이제 죽는 일들이 미국에서 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거 틱톡 때문이다고 소송 거는 뭐 이런 일들까지도 최근에 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하여튼 같습니다. 이제 순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네. 좀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KBS라든지 이런 뉴스를 만드는 회사들도 좀 네. 신경을 좀 이쪽으로 돌릴 필요도 있겠어요. 네, 근데 흥미로운 게 영국에서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10대들이 최근에 틱톡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소비자의 절반이 16에서 24세인데 흥미로운 건 그러면 내용을 신뢰하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신뢰한다는 응답이 30%밖에 안 됐어요. 아하, 안 네. 믿는구나. 그러니까 보긴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SNS 뉴스가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고 그걸 내가 볼 수 있고 거기서 판단은 본인이 한다. 이런 식의 좀 컨텐츠 소비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미디어들이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6624번님, 이번 주말에 가동할 수 있는 인력 총동원에서 처가가 있는 전북 완주로 수해 복구하러 갑니다. 축사 개사가 무너졌다고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 좀 잘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품은 2498번님, 6624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호였습니다.